그거를 빠른 시간 내에 보강 날짜 잡아서 토요일 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토요일 날 그 공시법 하잖아요. 그거 끝나고 식사하시고 한번 날짜 잡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번 주 토요일은 안 되고, 이번 토요일은 제가 다른 데서 특강이 있어갖고 다른 날짜를 잡겠습니다. 자, 곧바로 우리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뭘 공부하려고 해요? 부동산 경기 변동을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자, 일단은 특징을 좀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주거용 부동산 경기 있죠? 요거를 협의의 부동산 경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상업용이라든가 공업용까지 섞어서 이거를 광의의 부동산 경기 해줍니다. 여기다가 토지 경기까지 합쳐서요. 최광의의 부동산 경기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용어 정리하시고, 자, 볼게요.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 특징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어떠한 형태의 특징이 있냐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특징을 좀 알아보는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주기는 거의 밑에 나오는 것처럼 주기는 17에서 18년 정도로 일반 경기보다는 2배 정도 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점이 높고 저점이 깊어서 진폭이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회복 국면은 좀 느리고 후퇴 국면은요 빠르게 진행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타선 기간이 좀 길다는 얘기죠. 어떤 뭐 충격을 가했을 때 정부 정책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충격을 가했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시간차 이런 걸요 타선 기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 경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부동산 경기는요 상당히 느리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걸요 타선 기간이 길다 해줍니다. 그리고 주기의 순환 국면 자체가 좀 불규칙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형태로 나타나냐면, 자, 볼게요. 자, 보통 이제 이 주글라 파동 같은 게 상대적으로 이제 한 8에서 10년 정도 걸린다 하자. 그러면 요거는 상대적으로 좀 규칙적인 형태로 움직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요 시기를 아까 얘기한 대로 불황 시기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불황 시기를 여러 번 겪은 적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IMF 때입니다. 그러면 IMF 때, 그때 잘 볼게요. 이때는 대기업이 망했죠? 한부철강이 망하고 그 이후로 혜태, 진로, 산미, 이런 거 있죠? 기아 다 이제 망했는데, 이 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자, 물건이 안 팔리면 망하는 거죠? 물건만 잘 팔려봐야 안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이 안 팔리니까 기업들은 설비 투자 하려고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생산도 막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도 잘라낸 겁니다. 보통 30%가 육박하는 실업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때는 종합 주가 지수도 500선이 무너져 갖고 420선 돼 있죠. 그때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득도 줄어들고 소비도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불황시가 IMF 때인데, 자, 그래서 IMF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자,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으니까, 자, 일반 경기를 주도하는 게 누구예요? 일반 기업들 아닙니까? 일반 기업들은 그동안 물건도 안 팔리고 놀고 있었는데, 이제 경기가 이제 좋아질 거로 예상되는 거죠. 물건도 잘 팔릴 거로 예상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놀고 있던 공장 같은 거 재가동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놀고 있는 사람들 있죠? 얼른 채용해서 곧바로 생산 활동에 투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부동산 경기도 최악이었습니다. 주택 경기 같은 경우는 뚝 끊기고 가격은요 폭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건설업체는 물건이 안 팔리니까 건설업자는 손가락 빨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앞으로 이제 부동산 경기도 좋아질 걸로 예상되니까 이 건설업자들은 이때서부터 이제 건축 허가도 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착공도 해야 되고 완공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바닥치고 좋아지고 있는데 얘들은 아직까지도 바닥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착공에서 완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니까 이러한 형태로 움직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기가 보통 17에서 한 18년 정도로 일반 경기보다는 2배 정도 길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진폭 또한 크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후퇴 국면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회복 국면은요 느리게 진행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충격을 가했을 때 반응하는 시간차 이런 게 상당히 길다는 얘기죠.
타선 기간이 길고 주기의 순환 구면 자체가 상대적으로 이제 불규칙한 이런 형태로 움직입니다. 자, 이런 게 전부 다 일반 경기에 비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니까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 부수적으로 국지성이 있다 해갖고 지역별로 개별적 현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울은 경기가 안 좋은데 자, 남양주 같은 경우는 좀 좋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한 부산 같은 데는 안 좋은데 또 부산 내에서도 서면은 좀 안 좋은데 해운대라든가 기장 같은 데 좋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개별적 현상이다. 그러니까 주거용은 좀 안 좋은데 상업용도 좋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지역별로 용도별로 다 규모별로 다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렇게 뒤쳐져서 움직이는 것은 이 모든 부동산을 전부 다 가중 평균했을 때 종합적으로 평균 냈을 때 뒤쳐져서 움직인다. 뭐 그런 얘기지. 용도별로, 지역별로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국지성을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지역적, 개별적 현상이지만 간혹가다 지역적, 국지적으로 나타나서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되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왕왕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강남에서 불이 붙어갖고 그 옆에요 분당이라든가 아니면요 무슨 그 옆에 판교라든가 수지 이런 게 넘어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지역적으로 나타나서 광역적으로 그 확산되는 경우는 왕왕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순환 국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별로 용도별로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병행하기도 하고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고 역행은요 반대로 움직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독립은요 전혀 상관없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선행은요 앞서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다 다를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뭐라고요? 이 모든 걸 평균 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뭐라고요? 후순환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전체적으로는 후순환한다. 근데 요거를 용도별로 조금 자세히 알아볼게요. 용도별로 따져볼 때 일반 경기에 비하여 보통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식 경기 같은 경우는 앞서서 움직이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이걸 전순환한다 혹은 선행한다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미래를 가장 먼저 예측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앞서서 움직이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는요, 전체적으로 따질 때는요, 후순환한다 해줍니다. 근데 이걸 용도별로 한번 따져볼게요. 용도 따진다면, 부동산도 상업용, 공업용이 있는가 하면 주거용 경기가 있다는 얘기죠. 이때 이제 상업용, 공업용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동시에 순환한다 혹은 병행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요, 역순환한다 혹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왜 이런 형태가 나타나냐면 이런 것들은 또 금융과 좀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 관련되어 있다고요? 금융과 상당히 밀접히 관련되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일반 경기가 호황이다. 그러면 일반 경기가 호황이라는 얘기는 일반 경기를 주도하는 게 일반 기업들이죠. 기업들은 투자 같은 거 하려고 안 하려고요? 물건이 잘 팔릴 거로 예상되니까 투자 많이 하려고 하죠.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막 빌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일반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들은 보통 이제 고금리면서 단기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성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른 여기다 돈을 빌려주려고 하니까 이 주택으로 들어간 돈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 경기가 호황일 때 상업용, 공업용 같은 경우는 같이 호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오히려 주택 경기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일반 경기가 불황이다. 불황일 경우는 일반 기업들은 투자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죠. 그럼 은행에서 돈 빌릴 필요도 없네요. 그럼 은행은 돈을 그 금고에다 쌓아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구입한 사람들한테라도 막 풀어야 되겠네요. 그럼 오히려 이 일반 경기가 안 좋을 때, 상업용, 공업용 경기가 안 좋을 때 주택 경기는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요거는 뭐 실전에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고 모의고사 같은 데서 가끔 언급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경기의 부동산 경기의 특징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테마. 그러면
도대체 일반 경기 같은 경우는 뭘로 측정해요? 얘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국민소득이라든가 인플레이션, 실업률이라든가 종합주가지수 이런 거 가지고 측정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부동산 경기니까 당연히 부동산과 관련된 측정 지표를 써야 될 겁니다.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측정 지표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부동산 기업 파이가 좋다. 부동산 기업이 뭐야? 부동산 매매업이라든가 중개업이라든가 임대업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부동산 기업이라는데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다. 그 얘기는 부동산 기업 하이가 좋다는 얘기죠? 그럼 부동산 기업 하이가 좋다는 얘기는 물건이 잘 팔릴 거로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잘 팔릴 거로 예상된다는 얘기는 생산량보다 소비하고자 하는 양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건설업자 같은 경우는 건물 같은 거 많이 지으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측정 지표가 건축량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측정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량보다 소비하고자 하는 양이 많으니까 당연히 거래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래량 이런 것들도 중요한 측정 지표가 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생산량보다 소비하고자 하는 양이 많으니까 가격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가격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 가지가 그래도 가장 중요한 측정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이 건축량 같은 경우에는 자 보통 건설업체가 이제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공급 측 측정 지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은 사는 사람이 있어야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측 측정 지표다집니다. 근데 가격은 이거는 이제 보조 지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보조 지표냐면 잠시 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이 정도만 이게 가장 중요한 측정 지표고 이거 외에도 뭐 공실이라든가 공과 같은 거 있죠? 아니면요, 뭐, 이제 주택금융 같은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측정 지표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마시고 조금 이제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 이걸 조금 자세히 물어보기도 합니다. 모의고사. 이 건축량을 또다시 조금 세분화한다면 허가량도 있고 착공량도 있고 완공량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착공량이 이제 이 중에서 그나마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걸요 동행지표다 이집니다. 동행지표라는 게 뭐냐면 이 착공량을 알게 되면 지금 현재 이 부동산 경기 있죠? 이걸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막 착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동행지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나마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근데 이제 허가량 같은 경우에는 자, 생각해 볼게요. 허가를 맡았다고 해서 반드시 착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 허가를 맡았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허가를 맡았다가 한 5년 뒤에 뭐 착공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 허가량만 가지고 느닷없이 경기가 좋다 하기는 아주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허가량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중에 착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높겠죠. 그러니까 좀 앞서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선행지표로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선행지표. 그리고 이제 완공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이 완공이 되기 전에 이미 거래는 끝나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이제 선분양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다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약간 뒤쳐져서 가까운 과거에 부동산 경기가 어떠했노라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후행지표로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후행지표. 그 다음에 거래량 같은 경우는 뭐 주택 거래량 이런 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거를요 동행지표로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동행지표. 근데 택지가 거래됐다. 이것도 거래는 거래인데 택지가 거래했다 해서 반드시 건물을 짓는 건 아니겠죠? 아니면 택지가 거래됐다고 해서 반드시 거래량도 많아진다는 얘기는 아니죠? 다만 택지가 왜 자꾸 사고 팔려요? 택지가 뭐예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아닙니까? 택지가 자꾸 팔린다는 이유는 건설업체가 뭔가 여기다 건물 같은 거 지으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거래가 많아질 거라고 예측되니까 건물 같은 거 지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택지가 많이 거래된다는 얘기는 가까운 미래에 부동산 경기가 어떠할 거라고 예측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앞서서 움직인다 해서 이걸요 선행지표 해줍니다. 뭐라고요? 선행지표. 근데 이제 가격은 이제 보조지표로만 삼아야 되는데 얘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경기가 호경기이다. 부동산 경기가 호경기일 경우는 호황일 경우는 가격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부동산 경기가 호경기라는 얘기는 생산량보다 소비하고자 하는 양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구입하려다 보니까 가격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거꾸로 가격이 올라갔다 해서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경기가 호경기이다 혹은 호황이다 이런 표현은 아주 잘못된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예를 들어 투기가 아주 극성인 바람에 올라갈 수 있죠. 아니면요 해외에서 수입하는 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가지고 경기가 좋다 하는 것은 아주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만 가지고 느닷없이 이걸 측정 지표 삼는 것은 상당히 뭐라고요? 불합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추정해서 경기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두 번째 테마인 그 측정 지표를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그 시험 목적으로는 주로 이제 건축량, 거래량, 가격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주된 측정 지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 경기의 어떤 이 종류를 좀 알아볼게요. 여기에는 35페이지에 위에서 10번째 줄 보시면 부동산 경기 변동의 종류에는 순환적 경기 변동이라는 게 있고 한 장 넘겨보시면요.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다. 맨 위에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 좀 같이 정리할게요. 자, 맨 먼저 이제 경기 변동의 종류를 알아보는 겁니다. 자, 경기 변동의 종류에는 크게 이제 순환적 경기 변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순환적 경기 변동이다. 자, 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경제 상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를 반복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어떤 추세에 따라 보통 이제 경제 성장 추세 이런 거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때 가장 경기가 좋았을 때를 뭐라고요? 정점이다 해줍니다. 가장 나쁜 시기를 뭐라고요? 이거를 저점이다. 이걸 뭐라고요? 또 다른 정점이다 해줍니다. 이때 경기가 가장 좋아졌다 나빠진 시기를요. 이걸 후퇴 국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가 가장 안 좋은 시기를요, 일반 경기에서는 불황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동산 경기에서는 요거를 하향 시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건데 부동산 학자들이 꼭 이렇게 좀 차이나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바닥치고 좋아진 시기 있죠? 요걸요 회복 국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좋은 시기를요, 이거를 상향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향 이렇게.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경기가 이게 좋은 시기가 있고 이게 안 좋은 시기가 있는데. 자,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은 시기 있죠? 요 시기는 조금 이따 하겠지만, 뭐, 건축량도 늘어나고, 그죠? 이렇게 거래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좀 이제 확장되는 국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요, 확장 국면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확장 국면이다. 그 다음에 이 시기는 아무래도 거래도 뚝 끊기고 건설업체들은 건물도 안 짓고 하다 보니까 이 경기가 많이 위축돼 있다 해서 이걸요 수축 국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수축 국면.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확장 국면에서는 자, 경기가 좋다는 얘기죠. 그죠? 경기가 좋을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적으로 가격도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가격이 쭉쭉 올라가고 있으니까 매수자는 얼른 구입하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매도자가 이걸 팔려고 안 팔려고요? 좀 뭐하러 팝니까? 나중에 올라갔을 때 팔려고 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자, 이 살려는 사람들은 무지장 많은데 물건을, 부동산을. 근데 문제는 팔려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요, 매도자를 잘 설득해야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매도자 중시화 현상이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매도자가 중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거꾸로 한다면 이때는 가격도 뚝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매도자는 얼른 팔려고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매수자가 이걸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니까 이때는요, 매수자가 힘이 셀 수밖에 없어요. 매수자가 이 시장을 주도하는 이러한 시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실전에서 자주 물어보는데 이거 따지다 보면 또 헷갈리니까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나쁠 때도 있죠. 맞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뭐라고요? 매도자 중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나쁠 때는요, 매수자 중시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금방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어떤 얘기냐면
자,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걸요, 대상 부동산이다. 자, 이때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은 최근에 거래했던 어떤 사례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거래했던 비슷한 놈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 차이점을 수정하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거래 사례 비교법 해줍니다. 뭐라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년 걸린다고요? 17에서 한 18년 정도 걸리는 중장기적인 순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요때쯤에서, 하향시장에서, 요때쯤에서 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요거. 그럼 과거 한 2, 3년 전에 거래했던 가격들은 거의 다 높았던 가격이죠? 이게 일반적입니다. 이걸요, 상한가다. 상한 가격이 일반적이다. 그죠? 그래서 높았던 가격에서 출발해서 내려가는 추세 있죠? 이거 반영해서 감정평가하라.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가격이. 요때쯤에서 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그러면 과거 한 2, 3년 전에 거래했던 가격들은 거의 다 뭐라고요? 하한 가격이 일반적이겠죠? 낮은 가격이 일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근데 만약 이때쯤에서 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한다. 그러면 과거에 거래했던 가격들은 다 상한가가 일반적일 겁니다. 상한가. 근데 만약 이때쯤에서 평가하려고 한다. 이때쯤. 그러면 과거에 거래했던 가격들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죠. 요거를 상한가다 하기는 좀 애매모호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어쩔 수 없이 기준으로 밖에는 못 삼겠네요. 이렇게 기준 가격으로 밖에는 못 삼는다. 이렇게. 요때도 마찬가지로 요때쯤에서 이 부동산의 가치를 파악하면 하한 가격이 일반적입니다. 과거의 거래 사례들은. 근데 만약 요때쯤에 평가하려고 하면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죠. 어쩔 수 없이 기준으로 밖에 못 잡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가끔 물어보니까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리고 나머지들의 특정 지표가 있는데, 나머지 측정 지표는 우리 이제 교재 같은 거 보면은 상당히 막 2페이지, 3페이지 정도로 해서 남잡하게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공부했다가는 점수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간단히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얘는요, 같이 가는 지표입니다. 뭐라고요? 같이. 얘는요, 반대로 가는 지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얘는요, 같이 가는 지표, 얘는요, 반대로 가는 지표.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측정 지표 다 적으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측정 지표, 건조 허가량, 착공량, 완공량, 택지 분양 실적이라든가 뭐 거래량이라든가 부동산의 가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같이 가는 지표입니다. 같이 가는 지표다. 자, 거기에 비해서 반대로 가는 지표는 뭐 거꾸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좀 안 좋은 것들. 자, 공실률이라든가 공가율, 빈집 이런 거, 임대주택 중에 비어있는 거,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 미분양된 아파트 재고량이라든가 아니면요, 금리, 이런 것들은 좀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반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확장 구면에 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어떤 구면이라고요? 확장 구면이라는 얘기는 이 국면이죠. 이 국면에서 뭔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뭔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올라가니까. 자, 이렇게 올라가니까 얘는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아니면 경기가 좋으니까 허가량, 착공량, 완공량 늘어난다는 얘기죠. 택지 분양 시적이라든가 거래량, 가격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얘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반대로 움직이니까. 자, 아무래도 경기가 좋으니까 공실이라든가 공가라든가 분양 안 되는 거 별로 없겠죠. 그리고 요때는 가격도 올라가니까 투자를 늘리려고 안 늘리려고 해요? 늘리려고 하죠. 막 투자 서로 하려다 보니까 부동산은 비싸요, 싸요? 비싸니까 은행에서 빌려야 되는데 그 금리가 낮아 있어야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겁니다. 금리가 너무 비싸면 돈 아예 못 빌리는 거죠. 그죠? 요즘에 가장 크게 경기가 주택 경기가 안 좋은 이유는 가장 큰 거는 뭐라고요? 자, 대출을 못 받아서 그런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대출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DSR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은행이라든가 모든 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을 먼저 정합니다. 어떤 사람을 좀 신용도라든가 뭘로 감안해갖고 이 사람한테 총 빌려줄 돈이 2억이다. 2억이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번에 아파트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미 다른 데서 1억 5천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빌릴 돈이 얼마라고요? 5천만 원 빌려주겠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아파트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미 기존에 아파트도 한두 채 있고 상가도 있어서 빌린 돈이 3억 있다. 얼마 있다고요? 3억 있다. 그럼 빌릴 돈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 이 가장 크게 경기,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주는 게 뭐라고요? 현재는 금리입니다. 어쨌거나. 자, 그래서 이때는 이때는 막 투자를 늘리려고 하면 금리는 낮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그러니까 금리는 낮아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투자를 막 늘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금리가 막 상승했다 그러면 올라갔다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 시기는 금리는 뭐라고요? 낮아 있어야 된다.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맨 아래 35페이지에 안정시장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불황에 아주 강한 부동산 시장인데 어떤 시장이냐면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이라든가 중심 지역 내의 상가 있죠. 자, 우리가 아무리 부동산이 불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20평대 초반에 아파트 같은 거 있죠. 거의 안 떨어집니다. 오히려 약간씩 올라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투기적 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람보다는 실수요 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오히려 조금씩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런 거 뭐라고요? 안정시장이다. 그다음에 또한 우리 요 앞에 이런 데는 좀 장사가 잘 되는 상업지역 아닙니까? 그죠? 이런 데는 끊임없이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몰려요, 안 몰려요? 실수요자가 몰리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불황에는 좀 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안정시장이다. 입니다. 요거 관련돼서 자, 맨 아래 볼게요. 요건 어느 국면에서나 존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향시장 다음에 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느 국면에서나 안정시장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요거는 경기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불황에는 강하다고 했죠. 그럼 오히려 호황에는 약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호황일 때는 가격도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주식 투자가 됐든 부동산 투자가 됐든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파는 게 장땡이죠. 근데 안정시장에 있는 부동산들은 이미 가격이 올라갈 대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다 뭐하러 투자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호황에는 어떻다고요? 약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한 장 넘겨볼게요. 이번에는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다. 해서 자, 우리는 이러한 요거는 이제 규칙적으로 그렸지만 사실 상당히 불규칙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까지 겹치면서 상당히 복잡한 형태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먼저 계절적 변동은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대학교 앞에 임대주택 시장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방학 때 되면 썰렁하죠. 근데 개학 되면 또 호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요. 계절적 변동이다 입니다. 그다음에 겨울철만 되면 건설 경기가 좀 침체될 수 있죠. 이런 게 일종의 답을 하고요. 계절적 변동이다. 그다음에 장기적 변동은 요거는 이제 이 감정평가에서 이런 걸 했었는데 어떤 지역이 신개발, 재개발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동네가 이제 처음에는 새 주택이었는데 나중에는 낡고 노화되죠. 그러니까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 이렇게 변해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해나가는데 여기서 또 재개발하면 또 변할 수 있죠. 이렇게 한 50년 정도의 주기로 변동되는 걸요. 이거를요 장기적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무작위적 변동은 이 무작위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이 규칙도 없이 그냥 지멋대로 움직이는 거 있죠. 이런 거라고요. 무작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자, 갑자기 지진이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이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포항 같은 경우에 갑자기 지진 나는 바람에 사상 초유의 수능도 연기했죠. 그러면서 그 지역은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정부 정책 변화라든가 전쟁 났다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 따라서 예기치 못한 사태 있죠. 요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변동되는 불규칙 변동 이런 거라고요. 아니면 비주기적 변동을요 무작위적 변동이다 이겁니다. 뭐라고요? 무작위적 변동이다. 그래서 요 책 갖고 오셨죠? 요거 갖고 오셔야 되는데 요거 자 7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몇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70하고도 몇 페이지라고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7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2페이지. 자, 응용 예상 문제.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거는 1번 보겠습니다.
경기의 측정 지표는 건축량이라든가 거래량 같은 실물 변수가 중심 지표가 되어야 하고, 가격이라든가 임대료와 같은 명목 변수는요 보조 지표로만 사용돼야 되죠. 그러니까 가격만 가지고 곧바로 경기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2번 보시면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총체적 상황을 의미하므로 경기의 측정 지표는 단순 지표로 측정하기보다는 종합적 지표로 측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요 측이라든가 공급 측, 그 다음에 보조 지표까지 합쳐서 종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건축 착공 면적은 동행 지표이고 완공 면적은요 후행 지표라고 했죠. 이거 맞는 겁니다. 4번에 건축 허가 면적과 택지 분양 실적은 부동산 경기의 선행 지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허가를 맡았다고 해서 곧바로 착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다만 허가 같은 게 많거나 택지가 많이 분양된다면 앞으로 거래라든가 건축량도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건축 착공량이라든가 거래량보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택지 분양 실적이 더욱 중요한 지표다. 택지 분양 실적은 이제 선행 지표죠. 이 선행 지표보다는 아무래도 건축 착공량이라든가 거래량 이런 게 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5번을 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같은 외부 충격으로 주택 경기가 하강한다면 이는 순환적 경기 변동이 아니라 이거는요 무작위적 경기 변동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정부 정책 같은 게 변함에 따라. 2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여러 부동산 유형과 지역에서 동시에 같은 국면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틀렸습니다. 지역에 따라 아니면요 유형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럼 한 장 넘기면 부동산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중개활동은 회복 국면에서는 가격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자는 나중에 팔려고 할 겁니다. 근데 매수자는요 얼른 구입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매도자가 중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중시된다. 바꿔놓으세요. 매수자보다는 매도자가 중시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방학 동안에 대학가 원룸의 공실이 늘어나는 거, 이거는 무작위적 변동이 아니라 이걸요 계절적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 주체들이 모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면 다른 재화에 비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이거 맞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데, 자, 만약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살려고 해요? 나중에 살려고 해요? 지금 당장 살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로 예상된다. 그러면 나중에 팔려고 하죠. 지금은 공급을 감소시키려고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급등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수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돼서 미리 사놓고 이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다른 재화에 비해서는 급등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자, 77페이지 한번 볼게요. 5번. 자, 다음은 부동산 경기의 시장의 경기별 유형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자, 순환 국면에 따른 경기 흐름은 일반적으로 회복, 상향, 안정, 후퇴, 하향 시장으로 진행한다. 뭐가 틀렸냐면 안정 시장은 이 상향 시장 다음에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느 시장이나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틀린 거. 요거 안정 시장은 빼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회복 시장과 상향 시장은 상승 국면에 해당되므로 매도자는 거래를 앞당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매도자는 계속 가격도 올라가니까 늦추려고 할 겁니다. 연기시키려고 하고, 매수자는요 거래를 연기가 아니라요 앞당기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꿔놓으셔야 됩니다. 3번 볼게요. 경기 순환별 경기의 양상은 빠른 회복과 느린 후퇴를 보인다. 자, 이 빠른과 느린을 바꿔놓으세요. 그러니까 느린 회복과 빠른 후퇴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4번에 하향 시장에서 중개업자들의 부동산 활동은 매수자 주도 시장에 기인하여 매수자 중시화 현상을 보인다. 이거 맞는 겁니다. 매수자들이 이 시장에서는 힘이 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회복 시장에서는 부동산 평가는 종전 거래 가격을 현재 또는 새로운 거래의 회복 시장에서는 종전 거래가 이제 하한선이 됩니다. 하한선으로는요 기준 가격으로 모아서 평가를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기억하시고 정리하시고,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전부 다 이제 17에서 한 18년 정도 걸리는 장기적인 순환, 이런 걸 주로 얘기했는데, 우리 간혹 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특히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3, 4년에 한 번꼴로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현상이 있죠. 이런 게 왕왕 나타나는데, 이거는 도대체 뭘로 설명할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에치캐리라는 경제학자가 이 농산물 시장이 해마다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현상이 있죠. 요거를 부동산 시장에 접목해서 한번 응용을 해본 겁니다. 이걸요, 마치 나중에 그림을 그리다 보면 거미집처럼 보인다 해서 이걸요, 거미집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런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자, 우리 이제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 할 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는데, 자, 이때 만약에 균형 가격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다고 치자, 시장이. 자, 그럼 P1 수준으로 벗어나 있을 때는 이만한 가격에서 사고자 하는 양은 이만큼이죠. 그 다음에 팔려는 양 이렇게 많네요. 그럼 이만큼 공급이 초과됐다, 물건이 남아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 단지가 아파트 살 사람은 5명밖에 안 되는데 팔려고 나와는 거는 한 2,000채는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떨어짐에 따라서 수요의 법칙에 따라 사는 사람 많아질 수 있죠. 그 다음에 공급의 법칙에 따라 안 팔려는 사람이 줄어들겠네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거꾸로 되는 경우는 물건이 모자라죠. 그러면 또다시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랄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가격과 수량이 조정되면서 균형이 이룬다는 얘기죠. 네, 이런 식으로 균형을 설명한 사람이 왈라스라는 경제학자입니다. 왈라스. 근데 이제 균형에 이르는 과정을 다른 형태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마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P0, 얘는 뭐라 할까요? Q0 결정되어 있었는데, 자, 여기 이제 균형량 아닙니까? 근데 마샬이라는 사람은 균형에 이르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균형량보다 훨씬 더 과소 생산되어 있다 치자. 균형량보다 어떤 제어가 가소 생산돼 있다. 자, 그럼 이거 과소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만한 물량 수준에서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가격은 이만큼입니다. 자, 공급자는 왜 그만큼 받으려고 하냐면, 이 공급자들도 자기도 물건을 만드는데 생산비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생산비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적정한 가격을 포함해서, 적정한, 이 이윤을 포함해서 이 정도는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만한 물량에서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가격은 요만큼 되는 거죠. 수요 곡선이니까. 왜 이렇게 지불하려고 하냐면, 수요자도 그만큼 물건을 이용함에 따라서 만족감이 있다는 얘기죠. 효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대가로 최대한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자는 이만큼만 받아도 정상적인 이윤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소비자가 이만큼 지불하겠다니까 기업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이윤에 극대화해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가격을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공급자는 정상 이상의 엄청난 이익을 챙겼네요. 이걸요, 초과 이윤이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초과 이윤. 자, 그러면 이렇게 초과 이윤을 얻는 물건은 다른 기업들이 가만둬야 안 놔둬요? 안 놔두겠죠. 곧바로 생산량을 늘리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옷이 있는데 롱 패딩 코트가 가격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옷 만드는 회사는 서로 이걸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급격히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죠. 그러면 생산량이 시장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균형 가격.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이렇게 과잉 생산돼 있다고 치자. 과잉 생산돼 있을 경우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만큼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급자는 1,000원 이상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소비자는요 200원 이상 못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창고에 쌓아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땡처리 이런 걸 통해서 가격을 낮춰서도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공급자는 정상적인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가격을 받고 파는 거 아닙니까? 이걸 초과 손실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초과 손실. 그러면 이렇게 손해보고 있는 물건은 일반 기업들이 생산하려고 안 하려고요?
생산하지 않으려고 하죠. 이제 그 시장에서는 급격히 생산량이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시장은 생산량이 감소되니까 가격은 또다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점점 올라가면서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일반적인 이런 식으로 균형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한 사람이 마샬이라는 경제학자입니다. 뭐라고요? 마샬. 근데 자,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재화는 이런 식으로 균형을 이룰 수가 있지만, 이 마늘 같은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결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볼게요. 왜 그런가? 2017년도에 마늘이 과소 생산됐습니다. 과소. 자, 물건 조금 생산했죠? 그러면 서로 이걸 구입하려니까 가격은 어떻다고요?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했겠네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재화라면 서로 이걸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는 물건이 많아지죠? 그럼 당연히 가격은 쭉쭉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이거 마늘은 그게 아니죠? 마늘 가격이 폭등했다고 해서 곧바로 생산량을 늘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마다 그 농산물은 그에 생산한 것은 거기서 끝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생산량 늘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속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속으로 내년도에는 내가 마늘 농사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집에 갔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곧바로 자, 농산물이라는 게 해마다 그 땅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폭등한 상태로 끝난 겁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 전부 다 이제 기나긴 겨울을 지나서 이제 봄이 온 거죠. 그러니까 2018년도에 돌아왔습니다. 2018년도에는 서로 마늘 심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늘이 이번에는 과잉 생산되면서 가격이 어떻다고요?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발생했네요. 급기야는 자, 내다 파는 가격은 1,000원인데 수송비가 1,500원 하는 바람에 땅에다 다 묻어버리는 이런 형태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마늘 농사 지은 농부들은 아주 농협에 돈도 못 갚고 아주 울상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 그러면 만약 이게 일반적인 재화라면 이렇게 가격이 폭락한 거를 자, 일반 기업들은 이런 물건을 이런 일반적인 재화의 경우는 생산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죠. 그럼 급격히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근데 마늘은 그게 아니죠. 마늘 가격이 폭락했으니까 생산량을 줄이고 싶은데 곧바로 줄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속으로 내가 내년도에는 마늘 농사 지으면 인간도 아니다 하며 집에 간 거죠. 그러면서 2018년도에는 가격이 폭락한 상태로 끝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다음 연도에는 마늘 농사 지은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요? 거의 없었다는 얘기죠. 또다시 과소 생산되면서 가격이 어떻다고요?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예.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가장 기본적인 논리는 가격이 좋아지면 생산량을 곧바로 늘릴 수 있다면 균형점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곧바로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고 다음 연도 돼서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마다 과소 생산, 과잉 생산, 과소 생산되면서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얘기죠. 예, 이거를 그 그림의 형태로 그리다 보니까 어떻다고요? 마치 거미집처럼 보인다 해서 거미집 모형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기본 가정을 먼저 볼게요. 기본 가정은 그 밑으로 거기 음영 표시한 거 보니까 우리 같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금기의 가격을 기준으로 금기의 수요량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가격이 비싸면 안 살려고 하죠. 싸면 더 많이 살려고 하네요. 이렇게 곧바로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공급자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공급자는 전기의 가격을 기초로 올해의 생산량이 결정됩니다. 전기의 가격이 폭락했으면 생산량이 바로 줄어들면 상관없는데 올해 그 과소 생산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마다 공급에 시차가 존재하면서 항상 물건이 남아돌고 모자란다는 얘기죠. 이거를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거미집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자, 또 다른 이제 예상의 비합리성이라고 해서 2018년도에는 가격이 폭락했죠. 그러면 농부들이 왜 내년도에는 마늘 농사 지으면 인간도 아니다 하며 집에 갔나요? 왜냐하면 자, 이 사람은 내년도에도 가격이 계속 폭락할 걸로 예상하는 겁니다. 이런 걸요, 예상의 비합리성이 줍니다. 예상에. 근데, 자, 이 인간이 이제 바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차피, 만약에 가격이 폭락했을 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내년도에 마늘 농사 지으면 인간도 아니다 하면서 갔는데 나는 그래도 힘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크게 돈을 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인간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올해 농사를 망쳤는데, 마늘 농사 지어서 망쳤는데
또 마늘 심지는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가격이 폭락해서 안 팔려갖고 아니면 가격이 폭락해서 이거를 창고에 쌓아놨다가 나중에 언젠가 올릴 수도 있죠. 그때 팔 수 있다면 그때 크게 손해보진 않을 겁니다. 근데 마늘이라는 것은 재화의 특수성 때문에 그에 못 파는 것은 이게 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싸게라도 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논리 때문에 이런 형태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그림의 형태를 알아볼게요. 3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그림 있죠?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거기에 여기가 2015년으로 돼 있는데 이걸 2017년으로 바꿔놓으세요. 몇 년이라고요? 2017년. 2017년도에 마늘이 과소 생산됐습니다. 뭐라고요? 과소 생산되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이 농부 입장에서는 이 정도 받으면 되는 거죠? 이 정도 받으면 되죠? 네, 소비자 입장에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올리려고 하겠네요. 그죠? 그러면서 농부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긴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생산물을, 이런 그 마늘을 사람들은 생산량을 늘리고 싶어요? 줄이고 싶어요? 늘리고 싶은데 곧바로 늘릴 수 있나요? 그의 농사진 건 거기서 끝난 거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내가 뭐 심어야 되겠다고요? 마늘 농사 지어야겠다 하면서 2017년도에는 가격이 폭등한 상태로 끝난 겁니다. 됐죠? 그러면 가격이 폭등했으니까 자, 이 공급선이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가격이 폭등했죠? 그럼 이만한 가격도 공급하고자 하냐 이만큼인데 요거는 다음 연도 돼서 나타난 겁니다. 몇 년이라고요? 다음 연도.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는 과잉 생산된 거죠. 2018년도에는 과잉 생산되니까 자, 이 공급자는 최소한 이만큼 이상 받아야 되는데 소비자는 최대한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거래가 돼요? 안 돼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늘을 갖다 창고에 쌓아놓을 수는 없는 거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그에 못 파는 거 버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낮춰서 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러면서 엄청나게 손해보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가격이 폭락한 상태로 끝난 겁니다. 어떤 상태라고요? 폭락한 상태로 끝난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폭락했으니까 공급하고자 하냐 이만큼이죠? 이만큼 아닙니까? 이거는 또 언제라고요? 2018년도에 나타난 겁니다. 그럼 또 다시 과소 생산되면서 올라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마다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면서 자, 이 물건이 남아들고 모자란다는 얘기죠? 이거 반복하는데 요거를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치 이게 뭐처럼 보여요? 거미집처럼 보인다 해서 이걸요. 거미집 모양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거미집. 근데 요거는 자, 우리 이제 부동산에도 한번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 거기에 부동산 시장에의 적용이다 해서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서 부천 지역의 중동 지역입니다. 요건 진짜입니다. 2005년도경에 어떤 사람이 못 모르고 여다가 오피스텔을 2동을 딱 지은 겁니다. 근데 여기 막 줄을 쓴 겁니다. 뭐라고요? 500m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서로 막 구입하려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건설업자는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겼네요. 그러면 다른 건설업자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나도 여기다 뭘 지어야 되겠다고요? 오피스텔 지어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몰래 땅을 구입해서 뭘 짓기 시작했어요? 오피스텔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근데 2, 3년 지난 이때 착공했으면 이때 이미 늦은 겁니다. 2, 3년 지나면 그때부터 뭐라고요? 물건이 남아도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또 폭락하는 형태가 발생한 거죠.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 게, 자, 이 부동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겠죠? 이렇게. 근데 요거는 이제 그림을 어떻게 그린 거냐면, 이렇게 그린 겁니다. 자, 이 수요의 탄력성과, 그 다음에 공급선의 탄력성을 똑같이 그린 겁니다. 요거 한번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그린 걸 뭐라고요? 탄력적이다. 이렇게 급한 형태를요, 비탄력적. 얘는요, 이걸 탄력적이다. 이런 거 뭐라고요? 비탄력적. 이런 건요, 다 부호는 무시하세요. 이건요, 1보다 크다. 이런 거 뭐라고요? 1보다 작다. 이런 걸요, 1보다 크다. 이런 뭐라고요? 1보다 작다. 그래서, 자, 부호는 무시하시고, 뭐는 무시하라고요? 부호 무시하시고, 자, 이 탄력도의 크기가 똑같이 해서 그린 겁니다. 뭐라고요? 똑같아요. 이때는요,
뺑뺑뺑뺑 계속 돌 수밖에 없어요. 이걸요 순환형 거미집 모형이다 해줍니다. 문형이라고요? 순환형.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자, 저런 식으로 완만한 형태로 그린 걸요 탄력적, 급한 형태로 그린 걸요 비탄력적 해줍니다. 그래서 공급선은 45도라고 그려보고 얘를 조금 더 완만한 형태로 해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린 거냐면 수요곡선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게 그린 겁니다. 수요곡선의 탄력성을 뭐라고요? 크게 그린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결과적으로 뺑뺑뺑뺑 계속 돌더니 언젠가는 균형점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뭐냐면 수렴형 거미집 모형이다 해줍니다. 어떤 형이라고요? 수렴형 거미집 모형이다 해줍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할게요. 이번에는 뭐 거꾸로 얘는 한 45도 그리고 수요 곡선을 좀 급한 형태로 해볼게요. 자, 수요 곡선을 좀 어떻다고요? 급한 형태. 그러면 수요가 다 비탄력적이죠? 공급이 더 탄력적이네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게 그린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이때는 여기서 출발한다면 점점점 밖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자, 퍼져나가서 계속 벗어나게 됩니다. 이걸요 발산형 거미집 모형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발산형 거미집 모형. 그리고 제가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탄력도하고 기울기는 반대입니다. 탄력적이 될수록 기울기는요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기울기는요 크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 기울기로 따진다면 항상 반대로 해줘야 돼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 공급의 기울기를 비교하면 얘가 더 커야 됩니다. 그리고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계산하게 되면 여기도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근데 마이너스 좀 무시해야 돼요. 뭘 무시하라고요? 마이너스 무시해야 돼요. 얘는 같은 경우입니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 공급의 기울기 비교하면 얘가 더 큰 경우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는 아무래도 주거용보다는 우리 상업용 부동산이죠? 이런 게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상업지역에 어떤 사람이 못 모르고 뭐랬어요? 자, 상가 하나 지었는데 대박 났다는 얘기죠? 그럼 다른 건설사가 거기다가 상가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지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자, 몇 년 지나면 2, 3년 지나면 또 쪽박 나는 경우 있죠? 분양한 데서. 이런 경우는 매우 자주 목격하잖아요. 자, 문제를 얼른 한번 몇 개 풀고서 풀고시겠습니다. 자, 어디를 볼 거냐면 잠깐요. 자, 그래서 이거 항상 수탄수 뭐라고요? 공탄발. 수탄수 공탄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주 물어보니까. 수탄수 뭐라고요? 공탄발이다. 수요가 더 탄력적일 경우는 수렴형, 공급이 더 탄력적일 경우는요 발산형이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를 볼 거냐면 잠깐만요. 자, 80페이지 보겠습니다. 80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에 관한 거미집 모형이 시사하는 바를 기술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거미집 모형은 공급자는 전기의 가격에 따라 금기의 생산량을 결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2번 볼게요. 전기의 가격 때문에 올해 생산량이 결정되죠. 이렇게. 이번에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수요 곡선 기울기보다 크면, 자, 공급의 기울기가 수요보다 크죠. 그러면요 수렴형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수렴형. 자, 3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에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공급에 시간적 갭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공급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4번 볼게요.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건물 착공량이 증가하는데 야, 너도 나도 막 지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급 물량이 막상 시장에 출하하게 되면 오히려 공급 초과가 돼요. 침체 국면에 접어든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 같은 현상은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보다는 주거용 부동산에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게 틀렸네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을 바꿔놓으세요.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뭐라고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에 더 강하게 나타난다 해줘야 돼요. 더 뭐라고요? 강하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큰 2번 보겠습니다. 2번에 박스 볼게요. 박스. A 부동산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2.5,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8이죠. 그럼 뭐가 더 커요?
수요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렴형이 되는 겁니다. 자, B부동산은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9이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1.9다. 그러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요? 발산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이 기울기까지를 계산해봐라. 뭘 계산해봐라고요? 기울기까지도 계산해봐라. 이렇게 해서 두 번을 물어봤는데, 자, 그 웬만한 분들은 전부 다 이제 틀렸는데,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거의 다 맞췄습니다. 왜 맞췄냐 했더니, 어떻게 찍었다고요? 매우 잘 찍었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매우 잘. 자, 볼게요. 거기 왼쪽에 80페이지 3번 볼게요. 80번에 3번 있죠? 그 A 부동산이 있고, 얘는 뭐가 있어요? B 부동산이 있는데, A 부동산은 EP는 500-QD랍니다. EP는 뭐라고요? 500-QD니까 요거는 수요 곡선이라는 거 알 수 있어 없어요? QD는 수요 곡선입니다. 수요 곡선에 방정식 이렇게 그린 거고 쓴 거고, 그 다음에 공급함수는요 3P는 300 플러스 4QS랍니다. 3P는요 300 플러스 4QS래요. 이거는 이제 공급 곡선을 방정식으로 쓴 겁니다. 맞죠? 300 플러스 4QS. B부동산 보겠습니다. B부동산은 이렇게 볼게요. 자, B부동산은 자, P는 400-2QD네요. 400-2QD고, 그 다음에, 공급함수는요, EP는 얼마요? 100 플러스 4QS네요. 100 플러스 뭐라고요? 4QS.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요거를, 자, 항상, 요걸 좀 기억할까요? 이거. Y는 X, 이렇게. 우리 수학에서 이렇게 하죠? X축, Y축. 요거를 독립변수. 이걸요? 종속변수 한다면, 요런 식을 그릴 때, 요거 Y는 A 플러스 BX다 할 때 있죠? 이런 게 있다면, A는 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B가 뭐냐면, 요게 바로 밑변분의 높이에요. 뭐라고요? 밑변분의 높이. 요게 기울기입니다. 그죠? 요게 항상, 요 앞에 있는 게 뭐라고요? 기울기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자, 보세요. 이렇게. 요거는, 자, P고, 요거는 Q라고 하면, 자, 이 P는 어쩌고저쩌고 할 때 있죠? 그죠? A 플러스 뭐 3QD다 할 때, 요게 기울기입니다. P에 대해서 정리해 놨을 때, 요 바로 앞에 있는 거 있죠? 요게 기울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얘는 어쨌거나 P에 대해서 전부 정리해야 됩니다. P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얘는, 자, 요거는 곱하기 2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나누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 P는 500-QD죠? 그럼 2를 넘기게 되면 P는 2분의 500-QD가 됩니다. 아까 뭐라고 P에 대해 정리하라고 했죠? P에 정리했죠? 그러니까 2를 여기 넘긴 겁니다. 그럼 요때는 이거분의 이거 빼기 이거분의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P는 이거는 250이네요. 빼기 뭐라고요? 2분의 이거분의 이거죠? 이거분의 이거죠? 그럼 2분의 1 여기 1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2분의 1 QD가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러니까 이거 다 집어치우고, 자, 이런 경우는 P에 대해서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P는 5를 2로 나누면 얼마요? 250이죠? 맞죠? 여기 1이 있다 생각하시면 2분의 1 QD가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게, 자, 부호는 무시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부호 무시하시고 요게 기울기입니다. 뭐가 기울기라고요? 요게 기울기.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것도 P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P는 300을 3으로 나누면 얼마요? 100이죠? 플러스 3분의 4 QS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게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부호 무시하라고 했죠? 부호. 그러니까, 자, 공급의 기울기가 커요? 수요의 기울기가 커요? 요거 3분의 4가 커요? 2분의 1이 커요? 3분의 4가 크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공급의 기울기가 크니까 수렴형이 되는 겁니다. 무슨 형이라고요? 수렴형. 저기 공급 후산의 기울기가 크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수렴형.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바꿀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냥 요게 기울기입니다. 2가 뭐라고요? 기울기. 얘를 바꿔볼게요. 얘는. 자, P는
자, 100을 2로 나누면 얼마예요? 50이죠? 플러스 2분의 4네요. 2분의 4는 2죠? 2QS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길이가 얼마요? 2가 되겠네요. 맞죠? 둘 다 길이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마이너스 무시하라고 했죠? 얘는 마이너스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시하시고 둘 다 똑같죠? 그러니까 무슨 형이라고요? 순환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A는 뭐라고요? 수렴형, B는 뭐라고요? 순환형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실전에서 이렇게 무식하게 이걸 무식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하고 있다가는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내년에 뭐라고요?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얼른 여기 1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2분의 1입니다. 뭐라고요? 2분의 1이 기울기고 여기는요 3분의 4가 기울기입니다. 뭐라고요? 요거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뭐가 더 커요? 공급의 길이가 크겠네요. 요거는 기울기가 뭐라고요? 그냥 2고 얘는 얼마라고요? 2분의 4죠? 2분의 4는 2 아닙니까? 곧바로 할 수 있어 없어요? 다시 해요? 아니 이런 거 아까처럼 쓸 필요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다시 할게요. 다시 얘는 여기 1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2분의 1이고 얼마라고요? 2분의 1 0.5라는 얘기고 얘는요 3분의 4 아닙니까? 맞죠? 얘가 더 크니까 뭐라고요? 수렴형. 얘는 뭐라고요? 얘는 그냥 2죠? 얘는 뭐라고요? 4를 2로 나누니까 2 아닙니까? 똑같아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순환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곧바로 할 수 있겠죠? 곧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해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